이미 비트코인은 이 세상 속에서 교환의 매개체, 화폐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성화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화폐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신 반감기, 그 총 발행량이 결국 2100만 개라는 발행량으로 제한되어 간다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그거는 이제 백설에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긴 한데, 크게는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라는 시스템, 현대 화폐 시스템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인가라는 의문점, 그리고 그 돈을 찍어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곳에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비판, 이 두 가지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1982년, 불과 한 40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때 이 세계 유동성이라는 것이 2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2조 달러, 미국에서 2조 달러가 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 유동성 20조가 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풀려있는 돈이 불과 이 몇십 년 사이에 10배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1달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달러에 있어서 됐다면 지금은 우리가 10달러가 있어야 하나에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세상의 돈이 10배로 풀렸고 짜장면 한 개는 똑같잖아요. 짜장면 한 개와 달러의 교환비는 10배가 되는 게 맞기 때문이죠. 돈은 훨씬 많아졌고 짜장면은 동일하고, 그러면 10배 많아졌으니까 교환비는 10배가 되는 거. 이게 사실 정부가 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 가지는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 한 게 있나요? 돈 많이 찍어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도 없죠.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건 특히 미국 정부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죠.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뭘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사가고, 핸드폰 사가고, 자동차 사가고, 중국에서도 뭐 잔뜩 사가고, 먹을 것도 많이 사고 했겠죠. 근데 그 돈은 우리가 만든 돈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찍어낸 돈이에요. 심지어 그 돈은 몇십 년보다 10배 많이 찍어냈는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건전한 화폐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여러분, 느리긴 하지만 국제송금 때 쓸 수는 있죠. 우리가 교환해도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쓸 수는 있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못 믿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쓸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짜리 어떤 상품을 사고 싶어요. 근데 야, 내가 이거 비트코인으로 줄게, 대신 내가 1억 5천만 원짜리 비트코인 줄게 라고 하면 교환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한다고 안 하겠죠. 모두가 하겠죠. 이미 비트코인은 이 세상 속에서 교환의 매개체, 즉 화폐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성화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화폐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신 반감기, 그 총 발행량이 결국 2100만 개라는 발행량으로 제한되어 간다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거죠. 50개였던 이 채굴량이 25개로 줄고, 또 12점 몇 개로 줄고 지금 3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으로 줄면서 비트코인의 총 개수는 2100만 개로 수렴을 하게 돼요. 결국 이 세상에는 언젠가 2100만 개의 비트코인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화폐 그래프와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우리가 10년 뒤에 달러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원화가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은 언제까지고 우리의 곁에 2100만 개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믿기만 한다면, 교환의 매개체로 쓸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조개 껍데기를, 금을 교환의 매개체로 썼을 때처럼 그것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 더 많은 돈이 이 세상에 풀리게 된다면 비트코인과 이 돈의 교환비는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0년 뒤에 달러가 10배가 되어 있다면 지금의 비트코인 교환비와 10년 뒤 교환비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달러로서는 10배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달러는 10배가 되는데 비트코인은 계속 2100만 개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비트코인이 만들어내는 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고, 최소한 우리가 이미 화폐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쓸 수 있는 존재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트코인은 일단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존재는 이미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돌아가기 위해서 POW라는 게 이제 개인들이 채굴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나눠져 있는 서버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 비트코인의 전 세계에 있는 서버 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지도 않겠지만요. 그럴 경우에는 뭐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않겠죠, 타격을.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은 없어질 순 없다라는 걸 아마 모두들 이해를 되실 텐데, 그러면 이제 과연 비트코인을 미국이 안에서 못 쓰게 할까 쓰게 할까를 고민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없어질 수 있겠죠. 앞으로 비트코인 쓰는 나라는 우리의 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하겠죠. 할 수가 없기도 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입장에선 이제 이거를, 이 비트코인이라는 풀을 자기 나라로 많이 끌어들일까 말까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고민을 다시 해볼 수 있죠. 비트코인이 5년 뒤에 10년 뒤에 만약에 정말 글로벌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거 지금 많이 가져놓는 게 좋을까요? 안 가져놓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가져놓는 게 좋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미국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레거시 증권, 금융,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역할들 속에서 얘네가 계속 우리들한테 반기를 들고 새롭게 나타났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조차 이거는 더 이상 없앨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미 자산성 인정이 됐죠. 아마 이제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정말 법률상으로 금, 은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더리움도 최근에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이제 금, 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우리나라한테 많이 가져놓는 게 좋을까? 적게 가져놓는 게 좋을까?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고, 달러 패권과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할까를 위해서라도 미국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많아질수록 이 비트코인이 세계 화폐 시스템 속에서 달러와 경쟁하는 수는 적어질 테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앤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그런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역할, 그리고 이게 사실 정말 가치평가와도 정말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재밌는 게,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개수는 2100만 개로 제한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 금의 역할의 절반을 가져오게 되면 얼마가 될까? 세계 시장 속에서 거래되는 시스템 있죠?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 이런 거로 국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있을 텐데, 그 시장에 몇 퍼센트 가져오면 얼마가 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캐시우드라고 이제 돈나무 언니 한국 시장에서 아크인베스트라는 투자사, 기술주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한 투자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 평가를 이런 식으로 또 한 게 있어요.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이 강세장일 경우에 15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75% 가까이 성장을 해서 올라가는 가격인 거죠. 평범하게 올랐을 때도 70만 달러, 지금 가격에 10배가 뛰고, 적게 올랐을 때는 25만 달러. 이것만 하더라도 강남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는 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분석 결과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목표 가설에 따른 거예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역할로 이 비트코인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의 자금, 송금 자산, 국가들의 보유 자산, 신흥국에서의 통화, 엘사바도르 같은 국가들이 그렇게 쓰고 있죠. 경제적인 안정망, 압류 저항 자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판하는 블랙마켓에서 이걸 가지고 싶어 할 거다 라는 것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디지털 금의 역할을 조금씩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역할 우리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기업, 테슬라 같은 기업도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투자 자산으로서요. 송금 자산으로서 쓸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뭐 당연히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국제 결제에서 내가 친구한테 돈을 보내더라도, 가족한테 돈을 보내더라도 우리는 이 은행이 컨펌을 해주지 않으면 돈을 보낼 수 없죠. 우리 돈인데. 근데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보낼 수 있죠. 이미 송금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이 친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고 그냥 송금이 수수료나 이런 차원에서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쓰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과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안정적인 송금 시스템을 쓸 수 있는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죠. 분명 이 세상 속에는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은행에 가서 내 돈을 송금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걸 쓰면 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역할을 가져가고 있고, 국가 자산, 비트코인, 앞서서 말씀드렸듯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자산이 되었죠.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어치 준다면 1억 원어치 상품 누구든 줄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경제 정착만, 압류 저항 자산, 이건 아까서 제가 감옥 갈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중국의 사례에서 비슷하게 드린 것 같고, 기관 투자 이미 보고 있고, 디지털 금은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가져갈 수 있는 역할입니다. 비트코인은 심지어 금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기도 하죠. 내가 이 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금 한 덩어리 들고 있어요. 이거 주기 어렵잖아요. 해외에 있는 내 자식한테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도 없죠. 쪼갤 수 있냐? 금덩어리 쪼개면 가격 뭐 더 떨어지잖아요. 반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상으로는 더 좋은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금보다. 유일하게 안 좋은 거는 금만큼 긴 역사가 없다. 그리고 봤을 때 예쁘지 않다라는 거 정도죠. 근데 뭐 비트코인 한 10개 들고 있는 지갑 있으면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역사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금의 역할을 대체해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고, 실제 비트코인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 보면서 그럼 뭐해, 저거 쓸 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딘가에선 이미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걸 점점 강화해 가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정말 큰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나왔죠. 이 세상의 화폐 시스템을 대체하겠다라는 자신의 목표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그런데 거기 밑에서 굉장히 조그만 작은 부분들을 가지고 온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하는 모든 계약 같은 것을 자동화하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계약 시스템 같은 걸 만들겠다라는 걸로 했다면, 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에서 또 관심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을 인식해서 인공지능과 사람들을 구분하고 이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소득을 주겠다라는 목표로 나온 거죠. 토큰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은 이 토큰은 개별의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주체가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과 비슷하다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네트워크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고 그 네트워크가 크면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게 토큰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오픈소스에 대해서 투자할 가능성을 굉장히 넓혀준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스타트업 투자 같은 거 어떻게 했겠어요? 절대 할 수 없죠. 새롭게 투자하는 기업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지분을 같이 나눠 가지고 이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 토큰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상에서 그게 발행이 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함께 나눠갈 수 있는 구조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을 필요도 없죠. 우리는 이 계약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상호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조인 게, 개발자들은 원래 스타트업 만들었다고 쳐봐요. 창업가들이 스타트업 만들었다고 치면 개발 자금 모금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 자신의 토큰을 만들고 자신의 토큰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면 아무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자금을 유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개인들도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는 다른 게 실제 명확한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이걸 쓸 수 있죠. 수수료도 쓸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NFT 같은 거 사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식과 똑같지 않고 새로운 존재의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을 이미 자산으로서 이제 인정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픈된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